어디 강의하러 가거나 또 뭐 시위를 하러 가면은 전부 어르신들만 계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 오늘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월남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있다가 토지 개혁을 해서 다 뺏기고 아버지 말씀으로는 팬티 한 장 입고 월남했다 이렇게. 아니 북한에서 공산당들한테 다 뺏기고 살던 저 동네에서 쫓겨나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남한이 더 빨갛더래요. 사실 그 당시에 남한이 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 공산당한테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마저 공산화되면 우리 어디 가서 사느냐. 그래서 월남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서북청년단이고 그 서북청년단이 공산당 두드려 잡아가지고 간신히 공산화를 면하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만약에 운동권을 하고 뭐 몰래 데모하고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으면 저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체험한 현대사 이거를 저는 정말 그 아버지한테 얻어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데모도 안 했고 무슨 주사파 좌익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다 옳은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다 내가 녹음을 해놓는 건데 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뻥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에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니 뭐 어떡합니까? 한 해방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일들을 가져왔는가? 일본이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혹은 먹고 살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강 건너서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한 한국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주에 가서 중국 지주에게 소작을 붙여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료를 1년치 생산한 그 곡식의 60% 내지 70%를 가져가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조선 사람이라고 막 차별하지.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민족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인 지주와 한국인 소작인 간의 지주 소작 관계.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계급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민족 모순에 계급 모순이 막 합치면서 그 무렵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휩쓸기 시작을 해요.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 우리는 쉽게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조선족들이 일본 일본이 조사한 그 기록을 보니까 85%가 공산당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1931년에 이제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만주가 통째로 이제 일본이 만든 괴뢰 국가가 됐어요. 이 일본 그 괴뢰 국가라고 하는 이 만주국에서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이 빨치산들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전부 조선 사람이야.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중국 놈들이 그 불쌍한 그 조선에서 말이야 그
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을 전부 공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기를 줘서 일본을 공격하는구나. 이거를 EEJ라고 하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요놈들 봐라. 그럼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만주국에서 만들어낸 게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인데요. 이 간도 특설대가 요즘에 무슨 뭐 항일 투사들을 투디로 잡는 뭐 악질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공산당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짓말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계속해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자기네들의 논리 구조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99번째까지 거짓말을 하면 우리 뇌의 인지 구조가 저 사람 거짓말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100번, 1000번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내 인지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소위 말하는 행동 경제학에서 이 뇌의 그 작동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이 뇌의 인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100번, 1000번 하면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김일성이는 태어난 거, 숨쉰 거, 죽은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뭐 김일성이가 무슨 뭐 보천보 항일 투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100번, 1000번, 만번 거짓말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돼가지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그게 실려 있잖아요. 공산당의 두 번째 이 거짓말 구조는 이왕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큰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 사극에 다 말려 들어갔어요. 간도 특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중국 공산당이 조선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전부 빨치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 주어서 만주군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주군에서도 이것들을 투디로 잡는 이 토벌대를 만들었는데 이 간도 특설대가 굉장히 재밌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사관하고 사병은 전부 100% 조선 사람이에요. 장교는 50%는 일본 사람, 50%는 조선 사람. 이렇게 해서 간도 특설대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주 벌판에서 한쪽은 중국 공산당 편에 선 조선족들이 총을 들고 이쪽에서는 만주군과 일본 편에 선 조선족들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인 게 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했대요. 무슨 집불이나 무슨 놈의 독립투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지. 우리 조선족, 우리 사람과 우리 사람이 서로 한쪽은 중국 공산당 편, 한쪽은 일본군 만주군 편에 서서 서로 싸운 거예요. 무슨 간도 특설대가 무슨 독립운동가들을 투디로 잡습니까? 중국 공산당 산하에 빨치산들을 때려잡은 거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좌익들이 거짓말을 한 이 거짓말 사기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분단은 막 그 외세가 했어. 미국이 38선을 거가지고 우리가 분단된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미국이 38선을 거서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만주 벌판에서 이념이 공산당과 공산당이 아닌 편으로 갈려서 우리끼리 죽어라 하고 싸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슨 무장투쟁을 했느니 누가 독립군을 때려잡았느니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하냐 이거죠.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공부 안 하는 동안 이 좌익들은 우리 역사를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 구조로 바꿔놨어요.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쓴 박은식 씨가 1925년에 유언을 하면서 독립운동 진영이 분열하고 있는 것을 정말 개탄하면서 죽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분열했느냐? 이념적으로 분열했죠.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또 뭐로 분열했느냐? 이 지방색으로 분열을 했어요. 특히 평안도 지역에 그 사람들을 서북파라고 하는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 사람들과 서울, 경기, 황해도 지역 사람들을 기호파라고 그랬어요. 대표자가 이승만입니다. 서로 지역별로 갈려가지고 싸웠어요. 또 항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교로 하느냐를 가지고 또 싸웠어요. 죽으라고 쌈만 한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사이에 이념적으로 갈려서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됐고, 그 적대하는 상황에서 해방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일본군 만주군 편에 섰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38선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분단이 됐다고 봐야 돼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똘똘 뭉쳤으면 왜 나라가 둘로 찢어져요? 지금도 우리 남한에서 지금 이 좌파하고 우파하고 싸움이 대화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남북 분단은 물론이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좌파하고 뭐 우파가 이제 사생결단의 싸움을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이런 식으로 너무나 크게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이후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는데 1928년도에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이 너무나 분파가 심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공산당 해체, 그래가지고 해체하는 순간 우리는 전민족적인 통일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남북 통일이 뭐 문재인 정부 하는 식으로 뭐 내일 모레면 다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에 있는 공산당원의 85%는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우리 공산당의 뿌리가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장개석의 중국군하고 모택동의 중공군, 그때는 팔로군이라고 그랬죠. 합작을 해서 우리가 공동의 적인 일본을 무찌르자 하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 국공합작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 모택동이가 공산당원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우는 거는 그냥 신용만 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00분의 70의 힘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당의 활동 영역을 늘리고 공산당원을 확대하고 공산당 무력 군대를 확충을 하는 데 쓰고 100분의 70을
100분의 20은 장개석 군대하고 싸우는 데 쓰고 100분의 10은 일본하고 싸우는 흉내만 낸다.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이후에 이 중국에서 벌어진 그 일본과의 싸움은 거의 99.9999% 장개석 군대가 있습니다. 모택동 군대가 싸운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백단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단이라는 건 이제 연대를 얘기하는데 100개 연대를 동원해서 공산당에 임표하고 팽덕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임표하고 팽덕회를 모택동이가 소환을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일본하고 싸우라고 그랬어? 우리의 역량을 늘려야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견책을 하고 나중에 팽덕회가 문화대혁명 때 아주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때 야, 너 국共내전 할 때 일본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 공산당 힘을 약화시켰어. 너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아주 모진 수모를 당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항일투쟁을 해요? 항일투쟁한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좌파 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은 99.9% 다 가짜입니다. 김일성이가 했다는 항일투쟁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요, 경기도 용인에 이흥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따라서 만주로 가서 빨치산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싸운 기록을 전부 김일성이가 한 걸로 전부 가로채가지고 전부 날조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좌익과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이 가짜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 무장투쟁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사의 정통성이 자기네들에게 있대요.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서도 아주 큰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다 속은 거일 뿐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도 특설 때 얘기고요.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막바지에 갔을 때 얄타에서 회담이라는 거 하면, 얄타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흑해 아시죠? 흑해. 거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여기에 얄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그 당시 연합국 순회들이 모였어요. 하필이면 그 당시에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과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서로 동맹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라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망할 거니까 이제 독일이 망하면 일본만 남는데 이 일본을 물리치려고 가만히 미국이 계산해 보니까 약 18개월 내지 20개월 정도 전쟁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이 약 180만 명 정도 희생이 돼야만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와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보고 야, 이제 히틀러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항복할 거니까 히틀러 항복하면은 네가 일본하고 전쟁에 좀 도와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근데 국가하고 국가 간의 거래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어. 우리 이런 걸 좀 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뭐 외몽고의 지배권, 여순항 대련항조차, 사할린섬 남부의 반환, 뭐 이거는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러시아가 졌잖아요. 그때 일본한테 뺏긴 이권이에요. 그걸
주면 내가 일본하고 싸움에 우리가 개입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일본군을 막 추적하다가 만주도 점령해야 되고 한반도도 점령해야 되는데 한반도 이런 거 점령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미국이 다급하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 소련군의 진주를 미국이 허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미국이 인류 최초로 맨하탄 계획이라는 거에서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 삼아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리니까 한 번에 막 9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이거 이제 폐허가 됐죠, 히로시마. 그리고 또 한 방 나가사키에다가 또 한 방 떨어뜨리니까 18개월 정도 걸려야 된다는 그 전쟁이 일본이 이제 야 이러다 나라 망했다 해서 항복합니다.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요때 소련은 계속 우리 빨리 참전해줄게 하고 시간을 끌다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딱 터져지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참전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10시간 전에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하고 한반도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9일 날 우웅기 저 한경북도 저 맨 끝 거기를 공격을 하고 8월 15일 날은 원산에 상륙을 해요. 소련군이. 그래서 원산에서 일본군하고 막 전투를 벌어지는데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싹 이제 항복을 하고 여기를 소련이 이제 차지를 했는데 그때 미국의 최선두 부대는 어디 있었냐면은 이 한반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까지밖에 못 왔어요.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싹 다 장악을 해버리면 여기 다 공산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소련은 8월 8일 날 그 선전포고를 하고 불과 일주일 싸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만주 점령하고 한반도 이만큼 점령하고.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연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막 고민 끝에 그때 이제 이 미군 장교들이 일본하고 러시아가 조선에서 한반도를 놓고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었습니다. 1896년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우리 39도선으로 그 분할을 해서 그 위쪽은 러시아 너네가 가져라. 남쪽은 우리가 가질게.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가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들이 다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분할을 해? 못해. 거절을 했어요. 1900년에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일본한테 분할을 하자. 38도선 혹은 39도선으로.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거절을 했어요. 만약에 1896년이나 1900년이나 일본하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분할하자 거기에 합의를 했으면 우리는 1896년 아니면 1900년에 분단돼서 그 위쪽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고 아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그때 그 기록을 보고 야, 이 선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39도선을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39도선이면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선입니다. 야, 근데 이거를 제안하면은 소련에 안 받으면 어떡해? 좀 아래로 양보를 하자.
38도선으로 하자. 가지고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군 너희들은 그 위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만 소탕을 해. 아래는 우리가 그 항복을 받을 거야. 할래 말래. 그러니까 스탈린이 할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기점으로 요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요 아래쪽은 미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익이 공산당들이 이 미제가 말이야 38선을 거가지고 우리가 분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미국이 38선을 제한을 안 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다 소련군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소련군이 점령 지역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100% 공산화됐습니다. 단 오스트리아만 제외하고, 오스트리아는 워낙 압력이 세가지고 38선을 제한을 함으로써 남한 지역을 미국이 소련의 점령으로부터 막아냈으니까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데서 막아낸 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이게 분단한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 공산당들의 거짓말 작전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8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미국이 38선을 제한을 해서 38선 이남 지역이 소련의 점령을 안 당해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를 세울 수 있었으니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좌익들은 이걸 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짓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요 스탈린이요. 이거 정말 흉악한 놈이에요. 이거. 자기네 나라 국민 2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모택동은 6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급수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좌익들이 또 큰 사기를 친 게 뭐냐면은 38선을 미국이 제한을 해서 분단됐다.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 분단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승만이었으니까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따져보죠 한번.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연합국 외상들이 런던에서 모여가지고 1945년 9월 15일부터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우리가 말이야 히틀러도 때려잡고 하는데 우리가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 이거 좀 내놔 이렇게 이제 요구한 거예요. 뭘 내놓으라고 그랬느냐? 일본의 홋카이도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다가 아니 이 자식들 봐. 우리는 몇 년 동안 4년이 넘도록 몇백만 명을 죽여가면서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겨놨더니 겨우 일주일 싸우고 일본의 홋카이도를 내놓으라고? 야 그거 못 내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탈린 그러면 우리 지중해 좀 나가려고 하는데 리비아에 트리폴리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를 좀 달라. 그러니까 지중해는 영국이 잡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거 못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열받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지. 그래서 1945년 9월 20일 날 해방이 된 지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에다가 단독 공산 정권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그 이후로부터 막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막 평양에 나타났다. 무슨 임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막 토지 개혁을 하고 막 일련의 일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바로
한반도에다가 분단된 정부를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은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지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 문서가 공개가 안 되다가 1993년도 소련이 이제 붕괴된 다음에 일본의 신문사가 이 크레므린 그 비밀 문서고에서 요 비밀 지령 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여간 북한에서 1년에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막 이상한 일들이 쫙 벌어지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이런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1993년에 가서야 스탈린이 요때 요런 비밀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 93년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지금 공산당들하고 이 좌익들은요, 이런 그 결정적인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개무시를 해요. 그리고 사기를 쳐요. 이승만이가 정읍에서 발언해가지고 분단이 됐다고. 이승만이가 정읍에서 발언을 한 거는 1946년 6월 2일의 일입니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큰 사기에 또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다 넘어갔어요. 분단을 지령한 것은 스탈린이지 어떻게 이승만입니까? 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그 당시 34살짜리 김일성이가 소련군 대위였어요. 그래서 하바롭스크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소련 국적을 취득을 하고 그래서 소련군하고 같이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군중 대회를 열어요. 이놈 보고 무슨 뭐 위대한 항일투쟁의 명장 김일성 장군이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가서 보니까 웬 새파란 놈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입고 나갈 양복도 없어가지고요. 이 친구가 문일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소련파예요. 그 소위 말하는 고여인이죠. 이 친구가 입던 양복을 빌려줘가지고 양복하고 구두하고 넥타이하고 얘 걸 빌려 입고 여기를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가짜고요.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다는 것도 가짜고 단지 이 친구는 소련군 소속으로 훈련을 시킨 장교니까 소련군 지휘관들의 말은 잘 들어요. 장교니까. 그러니까 얘를 내세워서 북한에다가 공산 정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놈을 여기다가 대비시키기 한 달 전에 스탈린이 이 친구를 저 모스크바로 불러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4시간 동안 막 물어보고 막 4시간 면접을 본 다음에 지령을 내려요. 난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 얘를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얘로 하여금 그 소련을 대리해서 북한에다가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겨라.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자, 이승만이 올 때 무슨 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나요? 아니죠. 오히려 방해를 받았죠. 이 친구는 아주 스탈린으로부터 낙점을 받고 그리고 가면은 뭐 집과 차와 비서와 모든 것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요 문일이라는 놈이 김일성의 그 비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소련군 요 흉악하게 생긴 요 친구들이 얘네들은 별 4개, 별 3개, 별 2개 이러니까 소련군 대위한테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이 성명서 읽어. 그 주면 이거를
그 북한에 와 있는 이제 소련파 그 한국인 장교들이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서 김일성한테 주고 연습을 시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저 중국에서 생활하고 소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말에 굉장히 서툴렀어요. 또 연습을 시켜서 앵무새처럼 읽는 거예요. 전부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소련에 의해서 움직인 게 창피하고 이게 이제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제의 계례였다 하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소련의 로봇이었다는 사실을 싹 감추기 위한 일종의 상징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인데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갔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요거는 그때 그 귀국을 하기 전에 받은 훈장이에요. 또 좋다고 이 훈장을 또 달고 나왔어 이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월남을 했을 때 나만이 더 빨갛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1946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78%,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답한 사람이 1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남한 사회가 붉게 문드러 있었느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한참 막 그 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운형이죠.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여운형이가 8월 14일 날 그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8월 15일 날 우리가 항복을 하는데 통치권을 우리가 넘겨주겠다. 그러니 우리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안 맞아 죽고 온전히 그 일본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통치권을 넘겨주겠다. 처음에는 우파 지도자인 우파 쪽에다가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우파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송진우라는 사람한테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 일본으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으면 독립된 이 나라의 통치권의 뿌리는 조선총독부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 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파들은 이걸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좌파인 이 공산당은 여운형은 야 통치권 넘겨줄게. 우리 일본 사람들 조용히 빠져나게 좀 해줘.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덜렁 이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여운형이가 만든 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이 단체의 근원은 조선총독부입니다. 이 좌익들이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여운형이가 좋다. 우리가 그 통치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우리도 요구를 하게 할 테니 들어다오. 뭘 요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일본 너희들이 잡아놓은 1급 사상범 이 사람들을 풀어다오. 그러니까 풀어뛰면서 반대하죠. 이거 다 빨갱이들 잡아놓은 건데 빨갱이를 풀어달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싫으면 말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수용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식량 배급권을 달라. 그 당시에 전시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이 식량을 배급을 해서 줬는데 그 식량 배급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그 다음 날 8월 16일 날 아침 9시에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던 이 1급 공산주의자 10,000명이 일시에 풀려나요. 이것들이 그야말로 최고 악질 빨갱이들인데 이 10,000명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모든 그 권력을 다 쥔 거예요. 그래서 해방공간에서 이 좌익들이 크게 득세를 했다. 그 득세의 뿌리는 뭐냐? 여운형이가 조선총독부로부터 그 통치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고로 대한민국의 좌익의 뿌리는
이것들이 진정한 친일파다 이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 북한에서 이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들이 화폐개혁, 그 당시 남한하고 북한이 다 똑같은 조선은행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소련이 화폐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새 화폐를 만들어요. 새 화폐를 나눠주고 구화폐를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행권이 북한에서는 못 쓰는 돈인데 남한에서는 이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서 걷어들인 그 돈을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대거 내려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은 신문사, 영화사, 출판사 이런 거를 공산당들이 사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다 이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아주 소수였던 이 공산당들이 대거 약진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게 조선총독부하고 좌익들이 만들어낸 희한한 함정이죠 이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탈린이 45년 9월 20일 날 빨리 공산 단독 정부를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한 이후에 막 정신없이 이제 북한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46년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위원장이 김일성이가 됐는데 김일성이가 뭐라고 선언하느냐?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단독 공산정부가 수립된 것은 46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2월 8일 날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이걸 전부 숨기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리고 3월 5일 날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고 7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 신화폐를 발행을 해서 화폐개혁을 하고 8월 10일 날 주요 산업을 국유화를 합니다. 국유화라는 건 뭐냐?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빼서 국가가 뺏는 거예요. 이걸 국유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북한이 공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무슨 토지 개혁을 하든 뭐를 하든 국유화를 하든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해봤어요 말이죠. 그래서 모스크바로부터 모든 그 법을 다 받습니다. 동유럽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써먹었던 그 방법들을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전부 받아가지고 토지개혁법, 노동법령,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산업운수통신은행 국유화 법령 이런 걸 받아가지고 소련파로 북한에 와 있는 소련군 장교들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1948년에 북한이 이제 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든 북한 헌법도요.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주고 소련 공산당이 만든 그 헌법을 스탈린이 이렇게 보고 야 이거 2장하고 5장 이거 좀 세게 너무 약해 이거 다시 써 다시 쓰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만드는 거를 북한에 보내 가지고 김일성이가 통과시킨 겁니다. 북한 헌법도 스탈린하고 중앙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심지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국호도 소련에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소련 공산당이 명단을 만들어줘요. 그 스탈린이 사인을 해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재헌의원 선거를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고, 그 재헌의회에서 헌법도 만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만들고, 그리고 재헌헌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또 국회의장도 선출하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잖아요. 소련은 어떻게 했느냐? 김일성도 스탈린이 면접 보고 정해줬고, 헌법도 소련이 만들어졌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회의원도 명단을 전부 스탈린이 짜줬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서의 선거는요, 우리처럼 여러 사람이 나가가지고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고요, 소련 공산당이 너 여기 출마해, 한 명을 출마를 시켜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찬반 흑백 함투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권리만 있지, 이 사람을 선정할 권리는 소련 공산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흑백함 투표에서. 왜냐하면 다 보는 앞에서 반대하면은 흑함에다 넣고 찬성하면 백함에다 넣는데, 백함에다 넣으면은 바로 끌려가서 총살당하거나 시베리아로 끌려가는데 누가 거기다가 넣겠어요. 이따구 선거를 한 거예요. 이따구 선거를.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우리에 치면은 국회도 전부 소련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괴뢰 정권입니까, 여러분? 아니, 국호도 만들어줘, 헌법도 만들어줘, 대통령도 명령해서 해줘, 국회도 해줘, 심지어 조선인민공화국이 그 선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문도 소련 공산당이 써준 거를 번역을 해서 김일성이한테 주고 연습시켜가지고 그걸 읽었다 하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어디가 괴뢰 정부예요, 여러분? 뭐? 이승만이 미제의 괴뢰예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 지금 남북한 뭐 건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99% 지금 다 거짓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한 지역, 뭐 무슨 동독도 점령을 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뭐 다 점령한 지역이 이 공통적으로 공산화가 되는데, 그 공산화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공산당하고 다른 정당들이 합당을 해요. 이걸 이제 좌우 합작이라고 그래요. 합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의 대중정당을 출범시켜요. 공산당이 아닙니다, 이건. 이 대중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공산당들이 우파 지도자들을 차례로 제거를 합니다. 부패 문제로 제거를 하고, 뭐 여성 문제 뭐 이런 걸로 하나씩 제거하고, 털 게 없으면은 교통사고로 가정해서 죽이고,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로 제거를 해요. 싹 제거하면 남는 건 뭐가 남느냐? 공산당만 남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당 이름을 슬그머니 공산당으로 바꿔요. 북한에서는 공산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노동당이라고 붙였느냐? 신의주 학생의거 사건을 너무나 가혹하게 소련 공산당이 진압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공산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북한 사람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야, 공산당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요즘 그 흔히 쓰는 적폐청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요 우파 인사를
투옥하고 감금하고 암살하고 사고사하고 숙청하고 의문사, 도덕성, 여성 편력, 부패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자, 해방 공간에서 일제 시대에 협력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니, 내가 식민지 시절이니까 태어나면은 일본 국적을 부여받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만든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졸업하면 일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는 일본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국민이 다 친일파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공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얘기는 해방이 됐을 때 그런 얘기조차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일이라는 문제가 언제 처음 등장을 하느냐? 1945년 9월 10일 날 평양 주둔 소련 군정 사령부가 각 지역 위수 사령부에 독립조선 인민정부 수립 요강이라는 것을 지령을 합니다. 이게 뭐냐? 북한에다가 공산 정권을 출범하기 위해서 공산 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놈들을 친일파로 찍어서 제거하라. 이 지령을 9월 10일 날 내린 거예요. 9월 10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북한 지역에 있던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런 1급들은 전부 서울로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다운 공산주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공산화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남아있던 민족주의 세력이 반항을 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투지로 잡기 위해서 야, 우리 공산정권 수립에 말 안 듣는 놈은 친일로 때려잡아! 이 지령을 내린 게 45년 9월 10일이에요. 요때서부터 아니 모든 사람이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공산정권 수립에 찬성을 하면 그 인간이 일제시대 때 뭐를 했건 다 면죄부를 줍니다. 그런데 공산정권 수립에 반대한다. 그럼 너는 친일파야 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이승만이 1945년 10월 달에 이제 호롤 단신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 다 합치자. 그걸 이제 대동단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이승만이 와서 대동단결론을 얘기를 하니까 박헌영이라는 이 공산주의자가 바로 며칠 있다가 염장을 지릅니다. 아니 통일에는 원칙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한데 뭉칠 수가 있느냐. 조선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 세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친일파를 근절시킨 다음에 옥석을 완전하게 가려놓고 그때 대동단결을 해야지 어찌 친일파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이승만의 대동단결론에 탁 태클을 걸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9월 10일 날 지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서부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이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다 제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일이라는 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무슨 악질 정의를 행위를 해서 친일이 아니고요.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반대를 하는 놈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였다.
정읍발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야, 이거 지금 북한에는 저렇게 임시정부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사실상 분단정부다. 그런데 남한에는 이 공산당들이 우글우글하니 북한에 있는 저 그 공산정부하고 남한에 있는 이 빨갱이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짓을 하면은 남한마저 공산화될 우리가 있으니 우리도 빨리 이 임시정부 같은 것을 세워서 이 난국을 타개하자. 이게 정읍 발언이에요. 근데 이게 분단국가를 수립한 원흉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지령을 내린 사실은 싹 감춰놓고 이제는 감추지 못하죠. 이제 다 들통났는데 단지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쟤네들의 이 사기극이 팍팍 약발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요, 그냥 뭐 공산주의가 뭔지 뭐 그냥 소련하고 어떻게 손잡고 아유 그래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야 이 동맹국인데 우리 이 소련하고 손잡고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자꾸 튀지 말고 말이야 그냥 그 좌우합작을 해. 다른 나라들도 다 좌우합작하잖아. 근데 왜 니네만 이렇게 뭐 자꾸만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좌우합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합작을 하게 되면 좌우합작을 한 다음에 우파 인사들 차례로 처단해 가지고 공산화가 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거를 꿰뚫어 본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좌우합작의 결말은 공산화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의 이 좌우합작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이승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승만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에 뽑혀가지고 상해에 가서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였거든요. 대통령은 이승만, 자유민주주의자, 국무총리는 이동희, 공산주의자. 그러니 뭐 안건이 뭐가 돼요? 그리고 이런 뭐 공산당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임시정부를 막 그 깽판을 쳐가지고 공산당이 접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이승만이가 거기 6개월 동안 그 처절하게 공산당들하고 막 죽이고 싸우면서 느낀 게 이 공산당 놈들하고는 뭘 하는 순간 이게 공산주의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서 탈출해가지고 필리핀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느냐? 그 당시에 북경에 있던 의열단원 10명이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서 상해로 침투해 왔습니다. 그 의열단을 만든 단장이 누구냐? 김원봉입니다. 그 김원봉을 지금 국가보훈처가 우리 독립유공자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왜 김원봉이를 독립유공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에 끝까지 반대하고 김구랑 같이 월북을 해서 남북 협상이라는 것을 하고 남한으로 안 오고 월북을 해서 북한 정부에 참여를 해서 아주 고관대작을 지냈거든요. 왜 김원봉이를 독립유공자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공산당 놈들의 이 선전선동 수법 이런 거를 이제 훤히 꿰뚫어보고 하와이에 와서 1923년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공산당이 이런 것은 옳은 말인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라는
논문을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의 모든 그 지식인과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는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이상향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는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거 망한다. 이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뻔히 아는 거예요. 좌우 합작을 하면 공산화된다. 중국에서 장개석하고 모택동이가 좌우 합작을 했는데 공산화됐잖아요. 그는 1949년의 일입니다. 이미 1946년도에 이승만은 미국이 자꾸 좌우 합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 좌우 합작을 하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길이야 하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끝까지 좌우 합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하지 이런 정말 덜 떨어진 놈하고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조야에 내 뜻을 알리겠어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좌우 합작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요 존경을 하고 이 사람이 참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선각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공산당의 위험성, 좌우 합작을 하면 안 된다. 미국을 끝까지 쥐고 흔들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승만은요 지금으로 치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제학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거 시험을 열심히 쳤는데 뭐 백이 없어서 그런지 뭐 급제는 못했습니다만은 동양 최고 경지의 그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미국에 가서 학사학위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했습니다.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박사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어요. 그때 박사학위를 지도한 지도 교수가 2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윌슨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부러워하는 미국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3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한 국제 정치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 동양 최고의 학문에 서양 최고의 학문이 결합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천하무적이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이런 문제점, 미국의 이 좌우 합작의 정책이 마지막으로는 이게 공산화될 기결점 이런 거를 이 양반은 홀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해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성에다가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그 레포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한의 과도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과도정비를 국제연합에 가입을 시키자. 나중에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으로 넘어가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재헌의회 선거를 하고요.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헌의회가 국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 건국된 대한민국을 유엔이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엔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자라는 아이디어는 누가 제일 먼저 냈느냐? 이승만이 냈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요 무렵에 유엔이 만든 또 하나의 유엔이 자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유엔이 야 니네도 빨리 그 국가 만들어.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팔레스타인은
건국을 반대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하고 그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정부를 유엔이 승인을 해서 명실상부한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그 유엔이 승인하고 유엔이 탄생시킨 그 나라를 국가도 아닌 이 공산당들이 침략을 한 것이 6.25니까 이놈들은 유엔의 이름으로 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공산당들을 투지로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엔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건국한다는 아이디어의 그 창안자는 누구냐? 역시 이승만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하는 거지. 무슨 한 인간이, 어느 한 인간이 100% 선하고 100% 악당이 어디 있어요? 한 인간이 뭐 하다가 실수도 하고 에러를 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간 총체적인 길이 성공의 길이면 우리는 이 사람의 성공을 기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에서 잘한 부분 이런 거를 추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시키고, 실패한 부분은 왜 실패했는지를 연구를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인류 역사가 진보하는 법칙인데, 우리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나쁜 점, 저질스러운 점, 추악한 점, 더러운 점만 다 뽑아가지고 한 인간을 아주 매장하고 말살시키는데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인류 역사가 진보를 해요. 퇴보를 하면 퇴보를 했지.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하는 게, 이승만도 뭐 어쩔 수 없이 12년간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독재를 했다고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나중에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요 무렵에 미국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소련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점령지역 전부 공산화하고 그 점령지역을 전부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하고 터키는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 터키가 공산화되면은 지중해로 소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련이 나오면은 연합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중해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보니까 이 소련이 그리스하고 터키를 공산하려고 하니까 47년 3월 12일 날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요. 오늘 이후로 공산주의자 너희들, 지금 이 선을 단 한 칠에도 넘어오면 우리가 다 투지로 잡을 거야. 너희들 이제 넘어오지 마. 소위 말하는 봉쇄 정책입니다. 이게 트루먼 선언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소련하고 어떻게 손잡고 전후 세계 질서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놈들 안 되겠어. 이 공산주의 자꾸 확장시키니까 이러다가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씨가 말리겠어. 안 돼. 너희들 이제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미국 안에는 엄청난 소련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엘저이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간첩인데, 이런 놈들이 국무부 이런데 아주 고위층에 침투해 있었어요. 이런 놈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한국 문제에 유엔으로 이관을 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이 그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1947년 10월 28일 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11월 14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와서 남아있는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그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이거 가능할 것 같고 38선 이북 지역으로 가서 북한 지역에 선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북쪽으로는 못 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임시위원단이 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유엔 총회에다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지금 소련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유엔 총회가 2월 달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할 수 없다.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허용을 해서 북한 지역에까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했다면 통일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거부를 해요. 왜 거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요. 남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북한 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처럼 토지개혁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월남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쫓겨나고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쫓겨나고 공산체제 수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로 낙인 찍어가지고 다 죽이거나 인종청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이 180만 명. 그래서 남한 인구 2,200만 명, 북한 인구 800만 명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남한이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공산당이 도저히 이거 선거를 하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주관하에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보이콧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단의 원흉은 누구냐 이거죠. 소련과 북한이에요.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막아서 총선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남한과 이승만이 미국이 분단의 원흉입니까? 이것도 북한 공산당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소련의 팽창 정책을 투디러 막으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선언을 하고서 가만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느라고 하고 미군이 급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12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고 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200만 명.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은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일본군. 미군은 1200만 명. 일본군은 720만 명. 같은 기간에 1945년 4월에 우리 광복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3천? 682명. 예. 제가 이 수치는 영원히 안 잊어먹는 수치입니다. 1944년에는 540명이었는데요. 광복군이. 우리 광복군에 대해서도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광복군은요. 우리 임시정부가 뭐 예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500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이 사람들의 무기와 훈련과 월급과 뭐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거를 다 중국 장개석 군대가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지휘권을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광복군은 누구네 군대예요? 중국군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까놓고 보면 정말 창피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 얘기가. 그리고 아니 682만 가지고 어떻게 720만 대군하고 무장투쟁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조국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해요.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외교를 통한 독립을 왜 주장했겠습니까? 680명 가지고 720만 대군, 그것도 항공모함과 전함과 잠수함과 폭격기와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영국하고 맞짱을 뜨는 일본을 소총 몇 자루밖에 없는 이 광복군 680명으로 어떻게 이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놈의 항일 무장투쟁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게. 자, 미국이 12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원자폭탄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야, 병력이 이제 필요 없지 않냐, 원자폭탄을 확 갈겨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군비 축소를 했는데 얼마나 가혹하게 군비 축소를 했느냐, 공을 하나씩 확 잡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만 대군을 107만 명으로 줄였어요. 1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7만 명을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전 세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공동전략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1947년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16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16개 지역의 중요도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한국의 중요도 16개 지역 중에서 15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가 전략상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역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유엔 주관하에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미군은 철수해서 유럽을 지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가서 유엔 소총회가 결국 남한에서의 총선거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 김구라는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어른이 그 임시정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임시정부를 이제 끌고 안 망하게 유지시킨 것만 해도 참 큰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해요. 1948년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에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느닷없이 그로부터 한 2주 후에 48년 2월 10일 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연설이에요.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기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단독 정부 뭐 반대. 나중에 보니까 이 어른이 왜 이렇게 변심을 했느냐? 김일성이가 난파시킨 간첩에게 포섭이 됐습니다. 요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시백은 북한이 이제 간첩들을 많이 내려보냈는데요. 이 간첩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한우에만 뭐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간첩도 등급이 있어요. 이 성시백이라는 간첩은요,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시킨 간첩이에요. 그 간첩 중에서도 급수가 엄청 높은 간첩입니다. 한으로 치면 슈퍼 울트라 그 특혜급 그런 간첩이에요. 요 놈이 김구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통일정부가 곧 세워질 거고 통일정부가 세워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대통령 하실 건데 왜 자꾸 그 분단정부 해가지고 뭐 대통령 하려고 하십니까?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순진한 양반이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를 해요. 요게 이 성시백이라는 인간이고요. 요 성시백이라는 인간이 김구를 공작을 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서 밝혀졌느냐? 북한 노동신문이 성시백이 김구라는 이 극악무도한 이 반동분자를 돌려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를 해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요 놈은 뭐라고 돼 있느냐? 1997년 5월 26일 날 북한 노동신문에 성시백이가 김구를 공작을 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 성시백은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직접 난파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부터 많은 공작 자원을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뭘 했느냐? 신문사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남한에 있는 신문사 12개를 매입을 해서 신문사 사주를 한 거예요. 신문사 사주가 그 언론인 사주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재헌의회에 출마를 한 이 좌익계, 그다음에 중도계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당선시켜서 재헌의원에 자기 프락치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시백의 도움으로 재헌의원에 당선된 인간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반민특위라고 여러분 아시죠? 소위 말하는 친일파를 투드려 잡는 반민특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민특위의 핵심 분자들이 바로 성시백이가 당선시킨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5년 9월 10일 날 소련이 공산화에 반대하는 놈들 친일 프레임으로 걸어서 투디를 잡아라. 이런 식이에요. 남한에서 반민특위법을 만든 것도 성시백의 공작에 의해서 만든 이 좌익계 재헌의원들이고, 그 다음으로 놈들이 뭐를 했느냐?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내려고 움직이다가 덜미를 잡혀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망타진이 돼요. 요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시백이가 정치권에다만 공작을 했느냐? 아닙니다. 군부에도 공작을 했어요. 그런데 군부에는 어떤 식으로 공작을 했는지가 미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게 오타가 났는데 1950년입니다. 이게 5월 15일 날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6월 28일 날 서울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 소위 말하는 1급 간첩들을 어떻게 이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6월 27일 날 저녁에. 그래서 이 성시백이가
군부에다가 어떤 식의 공작을 했는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그냥 묻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킨 걸로 봐서는 아마 군부도 그냥 안 놔뒀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성시배기에게 김구 일당들이 다 포섭당해서 북한에 가서 뭐 남북 연석회의니 뭐니 해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자 1948년에 건국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사회를 아주 빨갱이 세상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이 그때 건국 안 됐으면은 좌익 세력이 신속하게 한반도를 장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화 됐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락 브라진스키라는 사람은 좀 브루스 커밍스하고는 약간 좀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국제 공산주의 어딘가에 편입되었다가, 그러니까 공산화됐다가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가 막 망하고 그랬을 때 사회주의를 그때쯤 포기하지 않았겠느냐. 좌우학자 공이 1948년에 건국이 안 됐으면 아마 공산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마 이 예측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김구는 뭐 단독 정부 세우지 말고 통일 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통일 정부 수립이 가능했겠냔 말이죠. 아니, 우리가 통일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통일될 기회를 막은 게 우리가 막았습니까? 아니,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한국위원단이 북한으로 가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했으면 남북 통일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지막 통일정부 수립의 그 기회를 방해한 것은 소련과 북한 공산당들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다 항복하는 투항을 하고 공산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통일정부만 수립하면 된다라고 갖다가 바쳤으면은 통일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공산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김구가 주장하는 통일정부 수립의 열망이 뭐 이루어지지 못하고라는 그 이야기의 가로 열고 앞에는 공산통일정부가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달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냐 또는 공산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의 선택은 후에 미래에 맡기거나 민주진영과 공산당의 연립정부를 수립했다면 가능했을 텐데, 바로 이 길은 100% 공산화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김구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공산화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40년 동안 국제회의마다 애걸하고 다녔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주시오. 우리 말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면 반쪽 독립이지만 조선은 독립한다. 반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권리를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평양에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포기하려 하느냐. 당신이나 가시오. 역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이게 이승만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구는 하여간 뭐
감상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을 원했는지는 몰라도 김구식의 통일은 공산 통일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양반이 이런 행보를 한 건지 미스테리죠. 근데 그 미스테리인 인물을 우리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서 백번기념관에 가서 국무회의도 하고 기념관도 만들어주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길인가요? 이것도 공산주의와 자익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큰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늘 거짓말 얘기 수십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거짓말의 숲을 헤치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김구가 건국에만 반대했으면 괜찮은데 건국을 한 후에도 대한민국 반대 운동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유엔의 그 승인을 하기 위해서 막 유엔 승인 외교를 막 치열하게 펼치는데 그 유엔 승인 외교마저도 그냥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해요, 이 양반이. 총 있으면 확 그냥 어떻게 해? 그게 안두희의 생각이었어요. 안두희가 괜히 죽인 겁니까, 여러분? 안두희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한두 명이었는 줄 아세요? 제 아버지가 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버지도 서북청년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김구 이 양반 안 되겠다. 이거 공산당원에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말아먹어도 유분수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도 이 짓을 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가서 저격을 하고 1번이 실패하면 2번이 가고 2번이 실패하면 3번이 가고 그래서 번호표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한 20번쯤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번호표를 보니까 152번이더래요. 근데 1번 표를 받은 안두희가 가서 그냥 단숨에 저격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민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시대착오에 잘못 판단한 거죠. 이 존 메릴이라는 사람은 6.25 그 전후 해방 공간에서 그 한국에서 이 정보 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전쟁의 기원과 진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김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김구와 김규식의 정치적인 미숙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은 이승만에 비해 대담성이나 정치적 술수가 부족했고 두 김씨의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 정통적 유교 가치관 역시 그들 판단에 영향을 줬다. 덕망 있는 인물을 자처하는 그들은 선거에 초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거를 승인하지 않아서 그들은 나쁜 상황을 피하려다가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 미국이 전략이 어떤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미국의 국제 전략 그리고 대공산권 봉쇄 전략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훤히 알고 거기에 나름대로 대처를 했습니다. 김구는 영어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미국의 국제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소련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백면서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한 단독 정부한 지지자들은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은 통일정부 수립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통일정부, 자유민주주의 통일정부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 용어 가지고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시국사범이나 이런 공안 사건이 벌어지면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면 나는 공산주의다라고 법정에서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형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야, 니네 말이야. 공산주의 좋은데 공산주의라고 인정을 하면 형량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공산주의라는 용어 쓰지 마. 그러면 뭐라고 쓰죠?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라고 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1980년대 중반서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싹 사라지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민중민주주의가 북한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다라는 것이 이석기의 판결문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석기의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이 얘기하는 공산통일하고 똑같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로 민중당인가 무슨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하고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야, 민중민주주의도 못 써요. 그 다음에 무슨 용어가 나왔느냐. 이건 지령이 내려온 겁니다. 지령이. 민주주의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정희 이런 그 빨갱이들 입만 열면 민주주의예요. 쟤네들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쟤네들도 민주주의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요. 걔네들 입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공안 문제 최고 대가인 고영주 변호사가 공안 검찰 30년의 교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그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자유자가 빼고 그냥 민주주의가 들어갈 뻔했죠. 이거는 우리 헌법에 공산주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 용어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죠?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를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김구는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버리는 정치가 했다면 이승만은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유보하는 정치가 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 좌파들하고 북한은 통일정부를 수립되지 못한 것이 이승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단정부를 먼저 수립한 거는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북한이 먼저 했지 이승만이 먼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정부라고 선언을 하고 47년 2월 달에는 임시라는 것도 떼요. 진짜 분단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같이 그렇게 이 국제 정치 경제에 아주 통달한 인물이 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제일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의 거센 도전을 일거에 박살내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상 반공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1945년에 여운형이가 조선총독부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1급 공산주의자 10,000명을 감옥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남한 사회를 완전히 그냥 좌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혼란을 겪는 것을 이승만이라는 이 노련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 가지고 그 당시 우리 경찰이 제대로 돼 있었어요. 군인이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자들 다 투디러 잡고 군인 경찰 가지고 모자라니까 월남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 같은 청년단체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공산당 투디러 잡아 가지고 위대한 반공의 기적을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건국 시기에 이 혼란된 상황에서 국가를 건국한다는 이 대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부당하도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에요. 건국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대구 폭동, 요즘에는 대구 폭동을 또 대구 인민항쟁,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하고, 제주에서 일어난 제주 폭동을 제주 폭동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4.3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걸 김영욱이는 여수 민중항쟁 이따구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놈들이 써먹는 수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암 걸리면 암 수술을 하죠. 그래서 암덩어리를 떼어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위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세포도 같이 죽여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건전한 세포들까지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여수 순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공산폭동이. 그러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진압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망하는 판인데 이게 암세포 치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머리도 빠지고 멀쩡한 세포도 그냥 태우고 왜냐면 암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공산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을 감안을 하고 이 공산폭동을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진압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일부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 폭동을 그러면은 진압을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이 공산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양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공산폭동을 일으킨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우리 무고한 양민을 군인들이 죽였어, 청년단이 죽였어 하면서 이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한 것을 부당한 것으로 지금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 이미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효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이제 터뜨려야 돼요. 그런데 히로시마를 왜 원자폭탄 공격을 하는 도시로 만들었냐? 히로시마가 유명한 군사 도시입니다. 군부대가 무지하게 많고요. 군인들을 위한 군수품을 생산하는 그런 군수기지 만드는 공장들이 히로시마 일대에 밀집을 해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꼽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로시마를 상대로 해서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B-29 폭격기 조종사를 동원해서. 근데 조종사들이 아니 나 국가를 위해서 원자폭탄 터뜨리라면 내가 터뜨리러 가겠는데
거기에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느냐? 이 폭탄 떨어뜨리면 민간인들도 죽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그 원리가 이중 효과의 원칙이에요. 그래, 네 말 맞다. 네 말 맞는데, 우리가 이 히로시마를 원자폭탄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여기에 일본의 이 병참 기지가 있고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도시다.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해야만 우리 미군 180만 명의 희생을 줄일 수가 있다. 아마 이 공격을 하면 민간인도 일부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민간인의 목숨이 더 소중하냐? 네 친구이자 네 동료인 우리 군인 180만 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냐? 택일해라. 이게 이중 효과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군 폭격기 조종사들이 자랑스럽게 히로시마에 가서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불과 2달 후에 대한민국 국군 1개 연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라남도 6개 군을 장악을 해서 해방군을 만든 이 미중유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빨리 진압을 안 하면 거기에 있는 일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그 진압 작전을 그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김영옥 같은 그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로 하면 여수순천에서 국군 14연대가 공산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사소한 요만큼의 잘못을 공격을 하는 것도 용인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암세포 태워 죽이지 말고 그냥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놔두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저게 암인데 저거를 빨리 저기 도려내면은 사람이 살고, 저걸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면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한 아주 국제적인 석학이 로버트 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점령을 하거나 그 지역에 정부를 세우고 미국식의 서구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식시키면 민주주의가 성공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실패했다. 유일하게 한국만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가 됐죠. 다른 나라들은 다 안 됐어요. 야, 이거 왜 이게 안 되냐? 아니, 민주주의 이거 탁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상적이면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산업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약 3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발견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그 산업적인 가 없으면, 아니 지금 당장 옆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내 자식 새끼가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투표가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을 넘은 게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 언저리였습니다.
7년 6.29 선언으로 인해서 한국이 민주화로 이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87년이냐 하필이면 로버트 달의 이론에 의하면 그때 우리는 겨우 민주주의가 가능할 정도의 산업적인 여력이 만들어졌고요. 전두환 시절에 우리 중산층이 탄탄하게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승만 시절에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였죠? 68달러? 70달러? 박정희가 5.16을 일으켰을 때 1961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자, 그 시절이었어요. 1인당 70불, 82불의 그 시대에 이승만 박정희에게 당신 왜 민주주의 안 하고 독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는 게 이 이론에 의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예요.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재임을 했는데요. 12년 재임하는 동안 이승만 시절 정부가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얼만큼을 썼는지를 그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 재임 12년 동안 정부 예산을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 51%를 국방 예산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의 51%를, 그 다음에 17%를 교육 예산에 썼습니다. 도합 68%. 68%의 예산을 국방과 교육 예산에 써요. 그럼 이승만 12년은 뭐한 12년이에요? 국민들 문맹 퇴치한 12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1950년에 6.25가 일어나서 53년에 전쟁이 끝났고요. 1953년서부터 우리가 전후복구를 시작을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이제 전후에서 전쟁 전에 산업력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해가 1958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예요? 나라 지키고 국민들 문맹 퇴치하고 전쟁으로 다 부서진 복구한 12년이었습니다. 박정희의 18년은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중산층 국가로 점프하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건설한 1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 산업력과 물적 토대를 만드는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기에 우리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안 했다고 너희들은 독재자야 라고 비판했습니까? 무시무시하죠. 국민이 굶어 죽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경찰 국가를 낳는다. 우리가 이승만 시절 박정희 시절에 이 절망적인 기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끼 밥을 먹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독재자께서 그 무진 고생을 해서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건실한 나라를 만들어줬더니 이 나라를 공산주의 좌익들이 이거를 찬탈을 해요? 우리가 이걸 두 눈 뜨고 봐야 됩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점령한 지도입니다. 동유럽 다 점령해서 공산화됐죠. 중앙아시아 탄자 들어가는 나라 다
공산화됐죠. 몽고 공산화됐죠. 중국 대륙 공산화됐죠. 인도 차이나반도 다 공산화됐죠. 한반도의 북쪽 지역 공산화됐죠.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화 물결이 딱 부딪혀가지고 정지된 곳이 휴전선입니다. 이 지도를 보는 순간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이 지구상에서 반공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지도 한 장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리잖아요. 아이쿠,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기적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적의 나라를 아비규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짓을 하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야, 그건 네 말 다 옳아.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잖아. 어쩌란 말이야, 우리 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총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쿠데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좌익들처럼 촛불 들고 괌으로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손가락은 다 가지고 계시죠?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권 있어요? 없어? 큰일 났네. 두 명의 결혼이 생겼는데. 뭐 무슨 이상한 짓 하면은 이상한 짓 하는 놈 다 낙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거는 총칼로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급한 대로 내년 4월에 그 무슨 현 정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무슨 동성애가 좋다 그러고 무슨 뭐 성저쩌고 뭐 공짜 좋아하고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후보들 다 낙선시키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저 친구들이 헌법 개정하는 거를 막아야 돼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하려면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을 무조건 당선시켜야 됩니다. 뭐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당선시켜서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그 최선이죠. 아마 저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다치시면 안 돼요. 예? 우선 당장 우리는 선거라는 비상의 무기가 있어요. 이제 진실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뭐 거짓말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짓말 오래 못 갑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위에는 굉장히 큰 빽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을 해?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되고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되고 오늘 배운 이 공부 내용을 가서 내 자식부터 말 안 들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잡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헛소리 하면은 막 뭐 있는 거 막 집어 던지고 막 아령도 집어 던지고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빨갱이짓 안 한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근데 제가 잘 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늦은 시간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그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싸워가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고맙습니다.